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과 그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 가지 않지만 출근하기 위한 과정이겠죠. 이거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일어나는 시간, 세수하기, 옷 입기, 아침 먹기, 그리고 집을 나서는 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일상적인 과정에서도 알고리즘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또 알고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알고리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활동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할 건데요. 라면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칠교놀이, 그리고 자연어 알고리즘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활동을 통해 알고리즘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자연어 알고리즘을 통해 이미지 재구성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연어 알고리즘은 일상적인 언어로 문제 해결 과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통해 복잡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죠. 이를 통해 우리가 가르칠 학생들은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을 보다 직관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설명을 바탕으로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알고리즘의 실제 적용 사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은 학생들이 창의성을 조금 발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라면을 끓여볼까요? 자, 한 봉지에 라면을 조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부재료는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을 주어지고 있어요. 조리 도구도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나 방법을 이야기하죠. 이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이나 절차로 문제 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소프트웨어 교육의 언플러그드 활동에서 언급하는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컴퓨터 과학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라면이랑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무인 라면 가게가 많이 생겼죠. 이런 가게에서 라면 끓이는 과정을 기계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작업의 범위와 목표는 이미 명확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전제 조건으로 주어져 있겠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라면을 우리는 한 봉지만 끓여서 제공을 할 거고 라면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부재료나 물이 충분하다고 가정할 수 있죠. 이럴 때 우리 알고리즘 설정은 만약 부재료가 부족하다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우리 조리도구 선택도 알고리즘에 포함될 수 있겠죠.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인덕션에서 끓이는 종이 냄비 같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리 공간은 어디에다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는 알고리즘의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또한 원하는 라면을 선택한 후 알고리즘에 따라 라면을 끓이는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이제 라면을 끓이고요. 마지막 작업의 단계는 완성된 라면을 일회용 용기를 사고 또 사용할지, 포장 용기를 바로 준비해서 담아줄지, 그릇에 담아서 바로 드실 수 있게 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포함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굉장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죠. 이처럼 알고리즘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전제 조건들은 문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판단과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1인분에 해당하는 계량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고 그러면은 그 1인분에 해당하는 물량을 넣었기 때문에 이후 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라면을 끓이는데 물을 넣으세요 라고만 얘기를 했으면 정확한 양이 없기 때문에 끓이는 사람마다 다른 맛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을 때, 만약 매운맛을 원하면 매운 고추를 넣을 수 있는 선택지를 넣던지, 담백한 맛을 원한다면 계란이나 치즈를 추가하고 싶다든지,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또 추가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 종류와 형식을 결정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면서 문제 해결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라면을 끓여서 제공만 하면은 우리는 끝나는 걸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요소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문제 해결의 주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는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환경과 책임을 지는 존재를 의미해요. 무인 라면 가게에서는 기계가 주체가 되어 알고리즘을 실행하지만 만약에 무인 라면 가게가 아니라 라면을 정말 서빙하고 직접 조리해서 판매를 하는 가게라면 그에 맞는 판단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주체에 따라 알고리즘의 실행 방식,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중요해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알고리즘의 구조를 견고히 하고 실제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는 먹는 사람일까요? 제공하는 사람일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해결 방법이나 목표는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문제의 알고리즘은 라면을 끓이는 기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기계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리 과정을 중심으로 절차를 설정하고 우리 필요한 재료, 장비에 대한 상황을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라면 끓이기 미션을 라면을 정말 주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객의 니즈에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요소로 넣을 수 있겠죠. 문제 해결의 관점이 달라지면 해결 방법과 목표도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통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을 반영한 알고리즘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 알고리즘은 어떤 방향에서도 정확하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 내용과 처리 순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는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알고리즘, 명령을 수행한 후에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파일들을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명확히 기록한 거예요. 명령의 내용, 순서, 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칠교놀이를 통해 이런 알고리즘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교놀이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큰 직각삼각형, 중간 직각삼각형, 작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 다양한 동물, 물건, 문자의 모양을 만드는 놀이입니다. 여기서도 분해와 재구성, 알고리즘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우리 실제로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사고력, 상상력, 조직력을 기르는 데 유용한 활동입니다. 컴퓨터가 7교 조각을 사용해 의미 있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이 필요하겠죠.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집을 만들고 싶다면 7교 조각 중에서 가장 큰 삼각형을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우리 아래에 작은 직각삼각형을 2개를 만들어서 우리 집 모양을 구성할 수 있겠죠.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3개의 삼각형이 지붕에 있는 집 모양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강사님들은 알고리즘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문제 해결, 정확한 집이 나오게 하든지 원하는 모양이 나오게 하든지의 과정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을 조립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활동 파일을 열어 그림자를 칠교로 채워 완성 작품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는 각 칠교 블럭을 어떻게 회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아래 단계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활동 파일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어진 활동 파일을 열어 그림자가 있는 영역을 확인해 주세요. 그림자는 완성할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칠교 블럭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칠교 블럭을 선택을 하여 블럭의 종류와 개수에 맞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이때 블록을 회전하려면 마우스를 이용해 우리 블록의 회전 핸들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한 블록을 그림자에 맞게 정확히 배치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블록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하면서도 전체적인 모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제 수정 작업이 마지막으로 조정이 되면 완성 작품이 나오게 되겠죠. 모든 블럭이 배치된 후 전체 모양을 확인하고 조금 필요하면은 살짝씩 수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완성 작품까지 확인을 해서 올바르게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왔는지 확인하면 우리 칠교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칠교 활동지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칠교놀이 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칠교놀이 강아지 버전, 그 다음에 고양이 버전, 백조 버전이 있는데요. 우리 이 세 가지 활동 중에 강아지만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알고리즘에서 설명하듯이 그림자를 먼저 확인하고 내가 필요한 블럭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왠지 큰 두 개의 블럭을 이용해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여기 있었던 이 큰 블럭들을 배치를 시켜서 한번 작품을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럼 칠교놀이 파일이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아까 슬라이드 쇼로 제가 보여드렸을 때에는 여기 있는 블럭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를 풀어주시고 여기서 도형을 옮겨주시면 돼요. 그럼 가장 큰 도형부터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구도에 맞게 회전을 시켜주시고 가장 큰 블럭들 먼저 배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강아지 얼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금방 완성되죠? 비슷한 방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부분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금방 하실 수 있을 거고 우리 칠교 활동은 선생님들께서 여기 있는 것 말고도 실제로 PPT 외에 인터넷에 보면 칠교를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활동을 이어서 다음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활동지 파일에 보시면 우리 칠교 밑에 그림을 보고 칠교를 활용해서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한번 써봅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입장을 바꾸어 만들어진 그림을 자연어 알고리즘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도 추가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자연어 알고리즘은 일상적인 언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이죠. 활동 파일을 열어서 그림의 형태와 구성 요소를 주의 깊게 살펴본 다음에 어떤 블럭들을 사용하면 될지 실제로 멘트를 한 번씩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활동으로는 만들어진 이제 명령어만을 이용해서 다시 원래대로의 모양을 다시 도출할 수 있는가라는 활동을 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7교 외에도 그냥 우리 강아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친구들을 1번부터 5번 친구들에까지 강아지 그림이 완성될 수 있게 한 가지씩의 명령어를 적어보자 라고 활동을 해보면 이 활동어를 적었을 때 이제 다른 모든 친구들한테 그 종이를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전혀 다른 괴상한 그림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해 볼 수 있는 자연어 활동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선생님들께서도 저희 많은 활동을 통해 한 번씩 체험을 해보고 무엇인지 알게 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알고리즘이란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이나 절차를 의미할 수 있겠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언플러그드 활동에서 언급되는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컴퓨터 과학의 핵심 요소로 컴퓨터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방법이죠. 알고리즘의 중요성은 단순히 명령어의 집합을 넘어서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자, 알고리즘은 컴퓨터 동작 안에서만 사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컴퓨터 관련된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알고리즘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기 저희 OTT 많이 보실 텐데요. 우리가 OTT 플랫폼에서 원하는 영상을 찾거나 겨울옷을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만 한 것 같은데도 추천 알고리즘이 막 뜨면서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취향과 행동을 분석해서 고객님과 비슷한 영상을 시청한 분들이 90%의 만족도로 본 영상입니다. 겨울옷은 이걸 추천할게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막 추천을 해주는 부분들. 이 부분도 우리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취향과 행동을 분석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알고리즘은 너무 빠르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 3분 정도 시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에 도입을 시킬지, 나는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산업이 전부 다 데이터 기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일 우리한테 날라오는 거 있죠. 이거 사세요라는 거. 맞아요. 쿠폰도 오고 이렇게 우리한테 메시지도 오죠. 이게 전부 다 추천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귀신같이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심지어 검색을 한 다음에 다른 곳에 가면 그 사이트에 그 광고가 떠요. 아하. 이 모든 게 전부 다 공유하는 거예요? 나 그거 진짜 물어보고 싶어. 쿠키 시스템부터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유도 탄처를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더 무서워지는 게 검색한 거, 샀던 것들, 나와 비슷한 물건을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끝도 펼쳐져요. 이런 서비스가 전부 다 추천 시스템이나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의 산업을 굉장히 많이 돕고 있는 거죠. 집에서 저도 밤에 애들 재워놓고 OTT로 넷플 뭐 이런 걸로 영화를 보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제가 비행기 관련 뭐 이런 영화를 파일럿 영화를 보잖아요. 다음날 들어가면 회원님을 위한 추천 영화 해가지고 온갖 전쟁 영화 다 나와요. 비행기가 떴다 하는 영화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서비스는 엄청나게 삽니다. 실제로 사용 행태를 전부 다 분석하는데 언제까지 보셨고 언제 보셨고 언제 멈추셨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봐요. 예전엔 어떻었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뭐 허러 무비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 이런 식이었잖아요. 장르 정도의 그거. 네. 뭐 70년대 갱스터 무비인데 고양이가 나온 거 이적도 가능할 정도로 섬세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질려. 나 무서워.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유행할 것 같아. 어떤 것도 추천해주지 않는 퓨어한 곳. 차라리. 아니 다들 어떻게든 내 돈, 내 지갑 열게 하려고 혈안이 되는
알고리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땡플릭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내가 뭘 볼까 고를 때 일단 그 썸네일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누르는 경우도 많죠. 영화의 내용을 몰라도. 근데 그 썸네일이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돈 룩업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렇죠. 여러 종류의 썸네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 룩업하는 순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한 이런 분들한테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썸네일이 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메릴 스트립도 나오잖아요. 메릴 스트립을 좋아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 그런 시청자에게는 메릴 스트립의 썸네일이 뜬다는 거죠. AI가 진화하는 거야. 와, 나 소름 돋아 지금. 제가 보기엔 점점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맥락 정보를 읽어가지고 그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상황 정보나 맥락 정보가 없이 설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홍진경 씨가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는데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이거는 다 맥락 정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려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런 데서 뜨는 이미지들을 보면 되게 내가 진짜로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느꼈던 감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눈에 딱 눈이 딱 갈 것 같은 좀 더 말초적인 거 위주로 가장 강렬했던 가는 지점.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거에 취향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맞아. 자, 여기까지 영상 한번 시청해 보셨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 주변에 알고리즘이 이런 데까지 적용되어 있다고? 그럼 내가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어떤 사례들을 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수업에 어떻게 적용하실지 생각해 보며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